나눠볼 얘기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정책, 환경, 뭐 한중일 비교 뭐 이런 굉장히 큰 범위의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나라 건축 시장 현실, 각 건축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저희의 가장 큰 우려는 이대로 우리 건축 시장이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 건축의 앞날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계속 벌어지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국정 교수인가 그 양반은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후배들 의사한테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으니 빨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라. 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거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심경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느 사회든지 건축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건축계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를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업계에는 이제 뭐 소위 엘리트 그룹이란 그 그룹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위권 그 몸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겠고 이제 막 그 업계에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약간 그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층. 근데 요 크게 봐서 요 세 가지 계층이 상당히 건강해야 어떤 업계든지 그게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도 그게 굉장히 튼튼한 업계라고 보는데 저희 업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K컬처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뭐 K 아키텍처가 우리 차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저희도 그런 소망 아닌 소망 같은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 뭐 여태까지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한 부분의 어떤 뭐 왜곡이나 뭐 바로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사회 저변에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건축에 대한 왜곡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뭐 예를 들면 관행 그런 업계의 그런 상태들이 누적이 되고 혼합이 돼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화 중에 앞선 영상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맥락 수준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를 들면 한 건축가가 어느 사회든지 우리나라를 일단 떠나서 정상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륜이 뭐 김선생님 같이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어떤 예전의 프로젝트를 보고 저분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연락을 통해서 아름아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막 각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각 이 업계에서 사무실을 오픈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경력이 없겠고 또 뭐 일종의 비즈니스 커넥션 같은 게 충분치 않을 테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 별로 이렇게 하기 좋은 기본 이야기가 좋은 얘기. 아니어서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그 개인사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내 아들을 이제 건축을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작업하는 그것도 보여주고 또 현장에도 데리고 가고 해서 뭔가 이렇게 일종의 조기 교육 같은 걸 했는데 애 엄마가 결사반대를 했어요. 건축가하고 살면서 당한 고생을 자기 혼자면 족하지
우리 며느리한테도 또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른 거라 그래갖고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굳이 험한 길로 아이를 몰아넣으려고 하냐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대학에서 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을 나중에 이제 취업까지 알선을 해서 내 주변에 이제 아틀리에 같은 사무실을 하는 이제 소위 작가형 사무실에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 학교에서는 그 교수가 또 졸업생들 얼마나 취업시켰냐 것도 또 이렇게 점수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몇 명이 어디에 어떻게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수들이 왜 아이들을 고생문으로 내보내느냐고 신란을 해.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아유 그 5년씩이나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월급 제대로 받고 제대로 근무하는 대로 보내야지 왜 이렇게 그 저기 3D로 업종의 하나로 꼽히는 설계사무소에 보내느냐고 하는 그런 것도 듣고 했는데, 일단 그건 지금 뭐 여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예시인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크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내가 또 전에 뭐 이런 쪽 하는 이제 도시연구소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그 교수들한테 그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의 25% 정도가 건축 건설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나 우리 경제 규모로 생각하면 이게 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있고 그게 또 벌어지고 있고 한데, 과연 그 이 소비자와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그러면 또 말이 좀 이상할까? 내가 86년에 설계사무실을 그 독립해서 나와서 설계사무실을 차리고 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지 돼서 사업자 신고를 이제 하고 뭐 필증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가서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업종란에 서업이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 서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서비스업의 준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나? 나는 그때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뭐 관광에 무슨 뭐 가이드를 한다든가 또 뭔가 이렇게 그 아니면 식당에서 그 남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 편의에 대한 그 이 대가를 받는 그런 업을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우리는 이제 창작하는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좀 근사한 직업일 줄 알았더니 이게 서비스업이래. 그랬더니 그걸 그 영어로 이제 서비스업인데 그걸 한국말로 풀면 용역업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병을 못 고치듯이 집을 짓거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거를 옛날 같으면 도편수나 그 장인들한테 맡겼었던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시장이 크게 말하면 이제 건축 시장이 되겠고, 우리 업역으로 이제 줄이면 설계 시장이 될 텐데, 그 설계 시장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거시적으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걸 주제로 하자고 한 건데, 설계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건축사라는 이제 자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건축사 제도가 앞에서도 아마 우리 그 건축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면서 뭐 전쟁 겪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틀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할 때 집은 지어야 되겠고, 그 집이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여러 조건들 때문에 이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법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행정대서 업무 같은 곳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건축사 업무가 시작이 된 걸로 보여.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그 뭐 작품
작품으로 건축을 한다는 뭐 그런 거는 상상하지 못할 때였으니까 우선 당장에 있을 공간이 필요할 때 그거 뭐 어떻게 빨리 좀 만들 수 없느냐, 그러려면 어떤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냐라는 걸 하든 뭐 그런 것에서 이제 건축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건축사 제도가 아예 그 이 건축 업계의 주류의 하나의 그게 되면서 작품으로 건축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별종같이 취급되었었던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쭉 유지되다가 이왕이면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뭐가 좀 근사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좀 멋있는 거 없어? 이런 거 누가 잘해?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 그때 아마 내가 이제 그 실무를 시작하게 된 때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상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으로 왔으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의 변형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편법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상한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굉장히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설계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그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유럽에 단체로 갔다 혼자로 됐나? 하여튼 그 혼자 그 기차를 그 프랑스에서 떼제베를 탄 적이 있는데, 아마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가는 떼제베였었던 것 같은데, 그 옆에 또 이제 그 프랑스 여자분 한 사람 앉아서 뭐 기차에서 오래 시간 가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비포 선라이즈를 찍으셨네요. 어떤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자기 직업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했는데 패션 디자이너래요. 그 나는 이제 뭐 아키텍이다 이제 그러고 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은 패션 디자이너면 이제 디자이너잖아. 아키텍트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도 디자이너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기는 이제 패션계 용어로 스프링 썸머를 한 시즌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폴 가을하고 겨울을 한 시즌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소위 이렇게 패션쇼라는 거를 해요. 하면 그 패션쇼를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계절을 이제 앞당겨서 하는 거니까 가을 겨울 거를 하고, 지금 그 동안에 그 나머지 이제 그 여름 그러니까 봄 여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히티에 가서 구상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래 파리로. 그러니까 그 한 시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자기 이제 감각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또 어떤 일을 해서 구상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하면, 그 백화점이나 이제 그 판매하는 그 데서 구매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어떤 디자인이 우리하고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먹힐 것 같으니 어떤 사이즈로 몇 벌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오더를 낸대요. 오더를 내면 이 디자이너는 자기가 했던 그 디자인의 거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이거 몇 벌 하는 식으로 맡기고 거기서 디자인 피를 받고, 그러고선 자기는 이제 타이티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그 다음 시즌에는 뭐 어떤 걸 할까 해서 뭐 세계적인 뭐 트렌드나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충분히 충전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제품을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제품이 나오잖아. 제품이 나오면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에서는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책임지고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순환이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선순환 구조인데, 그 내가 왜 패션 쪽을 이야기를 잘하느냐면 우리 집사람이 패션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디자인도 해야지 되고 제작도 해야지 되고 백화점에 영업까지도 해야 돼. 비즈니스도 해야지. 1년 내내 바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어떤 작품에 대한 뭐 구상 이런 거는 할 사이가 없어. 그거는 사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건축이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 받은 걸 가지고 구상이라는 거를 하고, 이런 틀로 이런 뭐 재료를 써서 이런 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하고
합의를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설계를 현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디자인까지 된 거니까 그 디자인을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도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도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건축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조명 디자인서부터 오만 가지 재료라든지 그 디테일 같은 것들을 또 해결해주는 또 전문 그룹이 있고 그 전문 그룹에서 그게 디자인이 완성이 그 이 엔지니어링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게 현장에 전해져서 현장에서의 그 시공자들은 그 설계된 도면대로 그걸 보는 거고 그때 이제 이 구상을 했었던 건축가는 그 현장에 가서 설계자가 구상했었던 것과 뭔가 좀 이렇게 달라 보인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그 전 구상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고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구상에서부터 현장까지를 이렇게 풀 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물론 그동안에 이제 그 해오던 이제 관성대로 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이제 컨설팅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지만 그 완성도가 나는 그렇게 썩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건축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건축의 완성도가 얼마만큼 충실해질 수 있는지가 항상 그 의문이고 걱정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 설계 조직은 운영을 해야지 되고 운영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설계비로 충당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그 작가 성향의 건축가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듣지를 못했어. 다들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걸. 그게 아마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들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이제 그런 거고 그걸 이제 그게 조금 더 커져서 이제 어떤 그 시행사라든가 또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이제 공공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만드는 건축의 프로세스가 그냥 그대로 확대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는 뭐 10명 내외의 그런 아뜨리에 같은 이제 그런 그 소형 사무실들하고 그다음에 100명이 넘는 뭐 200명, 300명씩 되는 그런 대조직하고만 있고 그 중간에 중간 영역의 그 설계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떤 업계나 엘리트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엘리트의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엘리트이기 위해서는 사실 금전적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명예도 엘리트로서의 명예도 유지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 보기에 존중을 뭐 넘어서 뭐 존경까지 뭐 아전인수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밑에 중간 단계나 밑에 있는 단계가 아 나도 어서 열심히 해서 저분들 같이 그 수준에 올라가야지 하고 분발하게 되고 그래야 이게 이 업계가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건축계를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명예는 갖고 있지 못해요. 또 김 선생님 계시지만 명예로운 분들은 재물을 넉넉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건축하는 사람.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돈을 버는 분들이 건축적이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건축적이고 뭐 공정 뭐 이 얘기는 뭐 또 다른 차원의 얘기여서 뭐 구태여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뭐
듣는 분들은 모두 다 알겠지만 그래서 김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김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